깨금제의 신비한 샘물. 옛날 인천 서쪽에 있는 경소동이 바닷가였을 때 한 소녀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한 소녀를 보고 깨끔이라고 불렀지요. 소녀는 갯벌에서 엄마를 도우며 낙지, 게, 소라, 조개 등을 잡으며 살았습니다. 소녀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엄마가 갯벌에 나갈 때마다 마을로 넘어오는 오솔길 고개에서 엄마를 마중했지요. 그리고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일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소녀를 보며 말했지요. 매일 엄마를 마중 나와서 돕다니 정말 착하다. 그러게, 힘들어도 웃는 얼굴이니 언젠가는 복 받을 거야. 소녀는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갯일과 밭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픈 다리 때문에 자주 넘어져서 힘들었지요.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엄마를 더 잘 도울 수 있을 텐데. 소녀는 심부름으로 바쁠 때는 한 발로만 땅을 딛고 총총 뛰어갔습니다. 그날도 소녀는 심부름을 마치고 열심히 집으로 향했지요. 그러다 힘이 들어서 오솔길 고개에 앉아 송글송글 맺힌 땀을 바람에 식히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른 소녀는 마실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둘러보았지요. 그때 고개 아래쪽에서 무언가 반짝하고 작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갯벌이 시작되는 곳에서 퐁퐁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샘물이네. 목이 말랐는데 잘 됐다. 소녀는 엎드려서 샘물을 꼴깍꼴깍 마셨지요. 야, 그거 참 맛있고 달콤하네. 물이 온몸을 따라 퍼지는 느낌에 소녀는 행복해졌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샘물을 마시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녀는 엄마를 마중 나가며 고개를 오르다가 다리가 아프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고개를 오르면서 몇 번이나 걷다 쉬기를 반복했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다리가 아프지 않은 것이었지요. 소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샘물을 마시고 다리가 나은 건가? 소녀는 이상하고도 신기하다 생각했지요. 그때 소녀는 갯벌에서 돌아오는 엄마를 보고는 언덕 아래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는 놀라서 소리쳤지요. 아이고, 네가 달려오다니. 이게 꿈이니 생시니? 사람들도 놀란 얼굴로 소녀와 엄마를 애워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깨금아? 아니, 다리가 났다니. 정말 잘 됐구나. 아이고. 소녀는 문득 샘물을 먹었던 것이 생각났지요. 확실진 않지만 제가 저기에 있는 샘물을 매일 마셨어요. 맛이 아주 좋아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샘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샘물 맛에 감탄했지요.
야,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물은 처음이야. 몸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이야. 그렇지만 사람들은 샘물 맛이 아무리 좋아도 소녀의 다리가 샘물 덕에 나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샘물 이야기를 들은 소녀의 친구는 소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친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칭찬받는 소녀를 질투했었거든요. 어떻게 샘물을 먹고 다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깨끔이는 거짓말쟁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된 소녀는 너무 슬펐습니다. 정말인데 다들 샘물을 먹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소녀는 샘물을 찾아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소녀의 친구는 배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녀는 친구에게 가서 말했지요. 샘물을 마셨더니 아픈 다리가 정말 나았다니까? 아, 야, 너 왜 자꾸 거짓말이야? 샘물을 먹는다고 어떻게 다리가 낫니? 말도 안 돼.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친구는 몇 날 며칠 배앓이를 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지요. 제발 나랑 한 번만 샘물에 같이 가자.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이것 봐. 그렇지 않으면 내 다리가 어떻게 나았겠어. 어떤 약을 먹어도 배가 낫지 않자 친구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소녀의 부축을 받으며 샘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친구가 샘물을 마시러 갈 때마다 소녀는 늘 함께 해주었지요. 열흘째 되던 날, 친구는 언제 아팠냐는 듯 배가 싹 나았습니다. 친구는 소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살려줬어. 고마워. 소녀의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샘물을 마시고는 아팠던 몸이 낫자 샘물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지요. 깨끔이가 찾아낸 샘물 덕에 아무도 고치지 못한 내 허리가 나았다오. 이 샘물이 나를 고쳤어요. 깨끔이의 착한 마음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신비한 샘물이 생긴 거예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아픈 사람들이 샘물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이 다 나았지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고 소녀는 자라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날 아침 소녀는 샘물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는 인사를 했지요. 은혜로운 샘물아, 잘 있어? 나는 이제 혼인을 해서 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단다. 우리 마을을 지금처럼 잘 건강하게 지켜주렴. 그동안 고마웠어. 샘물은 화답하듯 퐁퐁퐁 물을 내뿜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샘물이 있는 고개를 깨끔제라고 불렀어요. 소녀가 샘물을 찾은 건 마음이 착해서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생각했지요. 샘물은 소녀의 바람대로 오래도록 마을 곁에 머물렀고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답니다. 상가 위문한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에 다니는 바보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이 서당에 다녔지 이 아이는 글자를 배워도 다 잊어먹어서 한자도 몰랐지요. 그러나 바보의 부모는 부지런히 아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서당에서 비록 글은 못 배운다 하더라도 훈장님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깨치고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지요. 심부름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가 죽어 그 집에 위문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을의 아버지가 초상집으로 가서 위문을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날은 아버지에게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부득이 아들을 대신 보내게 된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심부름을 보내면서도 바보인 아들이 못 믿어워서 미리 주의를 주었습니다. 얘야, 상가에 가면 인사법을 잘 지켜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내게 가르쳐 주어도 네가 가는 동안에 잊어버릴지도 모르니 차라리 그곳에 가서 어른들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도록 해라. 그런 예절을 잘 아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니라. 예, 문제 없어요. 까짓것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인사만 하면 되는 거지요? 아무 염려 마세요, 아버지. 이리하여 바보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워낙 바보인지라 어떤 창피를 당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얼마 후 바보 아들은 그 상갓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곤 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상주를 위문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보였지만 눈치는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야만 상주를 보고 인사하는 법을 흉내낼 수 있으니까요. 바보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때마침 백발 노인 한 분이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옳지. 저 어르신을 따라가면 되겠다. 저분이 하는 대로만 하면 인사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바보 아들은 그 백발 노인을 따라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상갓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손님들을 위해서 전을 부치고 떡을 만들고 술상을 보느라 법석거리고 있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안으로 쓱 들어가더니 빈소 앞에서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상 위에다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더니 절을 했지요. 그러고 다시 상주를 보고 절을 하고는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내 애비도 여든, 나도 여든, 서로 먼저 죽는다 했는데 결국 내 애비가 나보다 먼저 죽고 말았구나. 함께 들어갔던 바보 아들은 이 말을 잘 들어두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인사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백발 노인이 돌아가자마자 바보 아들은 아까 백발 노인이 하던 대로 술을 치고 향을 피우더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주에게 하는 절도 잊지 않았지요. 이제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 애비도 여든 나도 여든 서로 먼저 죽는다 했는데 결국 내 애비가 나보다 먼저 죽고 말았구나. 바보 아들은 속으로 인사말을 잘 해냈다고 생각했지요.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아까 노인이 했던 대로 똑같이 잘 해치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듣자 상주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주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상주를 놀려주려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상주는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주가 찾아온 손님을 붙들고 싸운다면 상갓집 창피가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상주는 바보 아들을 점잖게 다일러 보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타이름을 받은 바보 아들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한 창피를 어떻게 해서든지 씻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한 바보 아들은 다시 그 집 대문간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이미 해가 져서 바깥은 어두워졌습니다. 상갓집 마당에는 화토불이 피워졌고 마을 장정들이 밤샘을 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보 아들과 거의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 하나가 의관을 갖추어 상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보 아들은 서슴치 않고 그 젊은이를 따라 다시 들어가 빈소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인사말을 하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상주를 보고 절을 한 젊은이가 마침내 인사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여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아들은 또 그것을 들어두었습니다. 옳지. 나도 저대로 인사를 해야겠구나. 아까는 백발 어르신을 따라했다가 창피를 당했지. 이윽고 그 젊은이가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바보 아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자 상주는 바보 아들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고 끌어내려는데 엎드려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여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아들은 이제야 괜찮겠지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상주가 주춤하며 바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장난 같고 자기를 놀려주려고 하는 것만 같았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것을 삼가야 할 상주지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네 시기에 상가에 와서 이렇게 귀찮게 굽니까? 당신은 상가의 예절도 모르시나요? 아니, 상주님, 그 말을 취소하시오. 상가의 예절을 모르다니요. 아니, 아까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친구같이 말하더니
지금은 또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 도무지 어느 쪽이 옳은지 종잡을 수가 없군요. 허허, 상주 당신이야말로 예절을 모르는군요. 아까는 우리 아버님이 이곳으로 못 오셨기에 제가 우리 아버님 대신하느라 그런 인사말을 했소. 우리 아버님과 상주님 아버님은 옛 친구라 했소. 그리고 지금 내가 한 인사말은 내가 상주를 위로하는 말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요? 나야말로 우리 아버지 목과 내 몫의 인사말을 분명히 가려서 했는데 말이오.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했습니다. 상주는 무릎을 꿇고 이 바보 아들에게 잘못했노라 깊이 사과를 했지요. 이리하여 상가를 나선 바보 아들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기뻐했습니다. 상갓집 인사법 간단하구나. 아버지 인사말과 내 인사말을 외워두면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겠어. 바보 아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영리하다고 생각했지요. 코가 닿는 뇌짜리. 옛날 어느 마을에 푸덕이라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형은 바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 맏아들이 측은하고 걱정되었지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막내 아들은 퍽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곧잘 두 아들을 놓고 이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들이 재주나 성품을 서로 반반씩 나누어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이면 저런 바보가 태어나게 했을까. 마침내 그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늙어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 풍속에는 장사를 치를 때에 팥죽을 끓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형에게 팥죽을 끓이도록 일러놓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는 기별을 하러 나갔습니다. 형이 한참 팥죽을 끓이는데 팥죽이 끓자 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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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덕. 아, 이것 봐라. 솥 안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저런 못된 놈들을 봤나? 어디 이럴 수가 있어? 바보는 팥죽 끓는 소리를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요 못된 거사. 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쨌단 말이야? 푸덕푸덕, 우리 어머니 이름만 부르지 말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팥죽은 그저 푸덕푸덕 하는 소리만 내며 끓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너 사람 놀리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정 그러면 나도 참을 수가 없지. 바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부지깽이로 오지 손 밑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혼 좀 나봐라.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이름만 불러놓고 왜 말을 하지 않는 게야? 바보는 자꾸만 손 밑을 부지깽이로 탕탕 쳤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오지솥의 밑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지요. 이와 동시에 끓고 있던 팥죽이 푸덕푸덕 하는 소리를 멈추고 그 구멍으로 주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이 푸덕푸덕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지 않는구나. 에이, 어리석은 놈. 진작 그쳤으면 맞진 않았지. 너 정말 바보구나. 이때 아우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형에게로 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요? 팥죽이 아궁이에 쏟아져 내려 켜켜로 쌓여 있었습니다. 형,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솥단에서 자꾸 푸룩푸룩 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부지깽이로 혼을 내고 있는 중이야. 이 광경을 보자 아우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의 바보짓이 원망스러웠지요. 그러나 손님은 왔고 어쩔 수가 없었지요. 형, 그건 어머니 이름과 같은 소리긴 하지만 원래 팥죽이 끓을 때 푸덕푸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할 수 없으니 저 팥죽을 위에 것만 걷어서 저기 모인 동네 어르신들께 갖다 올려요. 그러자 형은 알았다고 하며 숟가락으로 팥죽을 걷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큰 그릇에 담더니 동네 어른들의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바보는 갖다 올리라는 말이 갖다 드리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머리 위에다 팥죽을 올려놓은 것이었지요. 이 바람에 놀란 것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뜨거운 팥죽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자 뜨거워서 펄펄 뛰다가 욕을 하고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아우는 이때서야 바보 형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하지 못한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돌아갔으니 부득이 형제 둘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이젠 우리 둘이서 어머님의 장례를 지내야 해. 형은 산으로 가서 어머니의 관을 묻을 수 있게 코가 닿을 만큼 구덩이를 파놓아. 나는 어머니의 관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갈 테니까. 그래라. 그거야 너무나 쉬운 일이구나. 내 금방 파놓을 테니 어서 와야 한다. 이리하여 형은 산으로 가고 아우는 관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산으로 올라와 보니 소가 지나간 발자국이 깊이 패여서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이것을 보자 형은 얼른 엎드려서 자기 코를 그 소 발자국 구멍에다가 대어 보았습니다. 그 구멍은 동생이 말한 대로 자기 코가 닿았지요. 이 바보는 구덩이의 깊이가 코가 닿을 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히히히, 됐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단 말이야. 힘을 들여 파지 않아도 코가 닿을 만한 구멍이 있으니 좀 좋아.
동생이 어머니의 관을 지고 올 때까지 나는 좀 놀아야겠다. 얼씨구 좋다.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다니. 우리 동생은 정말 착해. 이러면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은 그 근처에 큰 산딸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먹음직스러운 산딸기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형은 군침이 흐르고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 봐. 내가 꽤 있게 자라니 하느님이 내게 산딸기까지 주시는구나. 동생이 올 때까지 저 산딸기나 따먹어야지. 이리하여 형은 산딸기를 따먹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이때 동생이 어머니의 관을 지고 그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형이 파놓은 묘자리가 보이지 않았지요. 형, 맷자리를 어디다가 파놓은 거야? 응,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더니 형은 소 발자국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보자 동생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지요. 이것 봐. 이 구멍에 내 코가 닿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형은 몸을 구부리더니 자기 코를 대어 보았습니다. 아우는 바보인 형과 다투어 봤자 일만 늦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어머니 관을 그 산딸기 나무 무더기에다 얹어놓고 자기가 묘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형은 아까 따먹다가 그만둔 산딸기를 또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닿을 만한 곳은 거의 다 따먹었고 이제는 위에 가지에만 산딸기가 붙어 있었지요. 그러나 발꿈치를 들어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형은 어떻게 하면 꼭대기에 붙은 산딸기를 마저 따먹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딸기나무 무더기에다 불을 놓았습니다. 푸덕푸덕 딸기나무 타는 소리가 났지요. 이 소리를 들은 동생이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형, 저 가지 위에다 어머니의 관을 얹어 두었는데 여기다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해? 저 꼭대기에 붙은 딸기를 따먹으려 그러는데 밑둥치가 타면 나뭇가지들이 저절로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참 이 불소리가 또 푸덕푸덕하며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 요 놈들도 내가 혼을 좀 내주어야겠다. 이러면서 솔가지를 꺾어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어머니의 관까지 다 탈 뻔했지요. 아우는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바보 형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가 차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우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저놈들이 이제는 다 꺼졌으니 우리 어머니를 다시는 부르지 않을 거야. 울긴 왜 울어? 그런데 내가 파놓은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코가 빠지겠구나. 그래도 아우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엉엉 울고만 있었답니다. 주먹밥이 열린 나무. 어떤 마을에 퍽 수다스런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 부인은 아침에 눈만 뜨면 벌써 조잘거리기 시작했지요. 안 할 소리, 할 소리 가릴 것 없이
늘 조잘조잘 거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 수다쟁이의 조잘거리는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수다쟁이가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서 조잘거리는 내용이 허튼 소리가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수다쟁이의 수다를 듣고도 한쪽 귀로 흘려 넘기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다쟁이는 이런 눈치도 모르고 이런 일 저런 일 자기가 들었거나 보았거나 알았던 일들을 하나하나 숨김없이 마구 털어놓았지요. 그랬기에 수다쟁이에게는 가슴에 묻어두는 비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수다쟁이의 남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수다가 너무 지나쳐서 일종의 병으로까지 여겨졌지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본인 망신은 물론이요, 온 집안의 창피인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뜻밖에도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네요. 남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가난한 저희에게 이런 금덩어리를 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남편은 금덩어리를 축혀들고 몇 번이고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앞으로는 그다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요. 남편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경사로새 경사로새 어와둥둥 경사로새. 이렇게 한참 춤을 추다가 남편은 지쳐서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러고는 그 금덩어리를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큰 횡재를 한 것이면 틀림없었지요. 남편은 이 횡재를 이렇게 자기 혼자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해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요. 집안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이때 남편의 가슴을 강하게 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의 수다였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전해 들으면 틀림없이 동네방네 다 떠나가라고 수다를 떨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아내가 입방아를 찧어 이런 비밀이 동네에 퍼지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도둑 맞을 염려가 있을 뿐더러 날마다 구경꾼들이 몰려와 법석대는 것도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금덩어리를 어느 바위 아래에다 파묻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그런 묘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지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보자마자 그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가족을 생각하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꾹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입이 가벼운 아내가 몹시 원망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편은 그 금덩어리 생각에만 골몰했지요. 어떻게 하면 금덩어리를 떳떳하게 집으로 가져와 쓸 수 있을까 하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갈퀴로 낙엽을 긁다가 땅속에서 파낸 금덩어리인데도 아내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는 서름이 복받쳐 올랐지요. 이렇게 남편이 잠에 이르지 못하고 한숨을 자꾸 쉬자 아내가 의아스러웠던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러? 그러다가 천장 꺼지겠소. 왜 자꾸 한숨만 쉬는 게요? 응. 아하, 별것 아니요. 자자, 어서 잡시다. 밤이 늦었소. 아니, 별것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군요. 아니래도 그러네. 자, 어서 자요. 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 앉아서 당신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잠을 자는 척 가늘게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사실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웬일인지 두 눈이 말똥말똥해지기만 했지요. 이튿날이 되자 남편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시 나무하러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묻어둔 금덩어리가 궁금했지요. 그래서 남편은 그 바위를 찾아가서 얼른 땅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누런 금덩어리가 흙 속에서 반짝거리며 나왔지요. 남편은 휴 하고 한숨을 쉬고는 그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나무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하루속히 금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갈 궁리만 했지요. 벌써 담배를 몇 대나 피웠는지 모릅니다. 시간도 꽤 흘러서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도시락이나 먹어보자 하며 가지고 온 도시락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젓가락으로 밥을 쿡 찔렀는데 이때였습니다.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지요. 남편은 젓가락을 빼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 금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더니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도시락에 밥을 떠서는 주먹밥을 단단하게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도시락을 그대로 먹어도 될 텐데 주먹밥은 왜 또 만드는 걸까요? 남편은 주먹밥을 다 만들자 금덩어리를 어제처럼 또 바위 밑에다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먹밥을 들고서 어느 소나무 밑으로 왔지요. 남편은 싱긋 묘한 웃음을 흘리더니 주먹밥을 그 소나무에 부러진 가지 끝마다 꿰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지게를 받치고 올라서서 꼬작 꿰었습니다. 다 꽂고 밑에서 쳐다보니 꼭 주먹밥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열매처럼 보였지요.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되어 기분이 썩 좋았습니다. 일을 다 마치자 남편은 쏜살같이 자기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호들갑을 떨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오늘 참으로 이상한 나무를 보았소. 아니, 벼랑간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글쎄, 내가 나무를 하는 산에 어떤 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려 있지 않겠소? 나 원참 별 이상한 나무를 다 보았지 뭐요. 어떻소? 당신도 한번 가서 보겠소? 남편은 이렇게 아주 능청을 떨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말을 믿지 않았겠지만 워낙 바보스러운 쑥맥이라 아내는 감쪽같이 그것을 믿었지요. 아니, 그래요? 어서 가봐요. 아이고, 신기해라. 그 주먹밥 나무 구경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아까 자기가 주먹밥을 꽂아둔 그 나무를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참 신기한 나무네요. 정말로 주먹밥이 열렸어요. 이런 나무가 많으면 고된 농사를 안 지어도 되겠네요. 아내는 신기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주먹밥을 따먹자 아내도 따라서 따먹었지요. 그러더니 아내는 그 내력도 모르고 탐복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자 아내는 이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수다를 떨고 다녔지요.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아무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세상에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라니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꾸며낸 일에 아내가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좋아했지요. 아내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그만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이제 됐다 싶어서 그때서야 품어왔던 금덩어리를 아내 앞에 내놓았지요. 그러고는 나무를 하다가 땅속에서 파낸 금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는 입이 벌어지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그러더니 또 금세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자기 남편이 나무를 하다가 금덩어리를 캐왔다고 자랑을 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내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믿기는커녕 되레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요. 아니, 저 옆에 내가 이제 미친 거 아니요? 글쎄요. 주먹밥이 나무에서 열린다느니 금덩어리를 찾았다느니 아이고,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그 수다쟁이도 수다를 떨 재미가 없어졌지요. 수다를 떨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니 그 뒤로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자기가 낸 꾀로 두 가지 이득을 함께 거둔 셈이 되었지요. 첫째는 아내의 그 수다병을 고치게 된 일이요. 둘째는 금덩어리를 집에 두어도 아내가 수다를 떨지 않으니 도둑을 맞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리하여 남편은 그 뒤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답니다. 재치 있는 형수 덕분에.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우는 바람둥이였고 형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작은 아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아우는 객지를 돌아다니며 늘 돈을 헤프게 썼습니다. 살림이 기울어 형이 보다 못해 도와주면 얼마 안 가서 그것도 홀랑 다 써버리곤 했지요. 이런 일이 몇 번 되풀이되자 형도 화가 나서 아우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아우의 살림은 점점 더 기울어져 갔지요. 이제 논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딱한 형편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그, 저 떠돌이가 언제 마음을 가라앉혀 살림을 할꼬. 저러다간 몇 년 안 가서 제 살림 다 까먹겠구나.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볼 때마다 타이르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못된 버릇이 고쳐지도록 빌고 또 빌었지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 바람둥이 작은 아들도 가을 추수 때에는 언제나 꼭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농산일이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되레 추수한 벼를 팔아서 또 객지로 나가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대체로 농부들은 훑은 벼를 멍석에 널어 단단하게 말려서 섬에 담았습니다. 그래야만 나달이 상하지 않게 오래도록 저장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어머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불러 그 추수한 벼를 넓은 타작마당에다 나란히 널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달을 주워 먹는 새와 닭을 보기에 편리하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그 한 귀퉁이에 앉아 자기가 새와 닭을 쫓겠노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은 누가 들어도 그럴듯했지요. 농촌에서는 가을이면 일손이 모자라는 때라 그렇게 한 곳에다 널어두면 일손을 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어머니의 분부대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벼를 넓은 타작마당에 널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어머니는 그 한 귀퉁이에 앉아서 새와 닭을 보았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때때로 일어서서 주위를 두리번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건성으로 새나 닭을 쫓는 것처럼 훌! 훌!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누가 들으면 영락없이 어머니가 새나 닭을 쫓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어서서 새나 닭을 쫓는 신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마다 큰아들네 벼를 두 손으로 움켜떠서 작은아들네 멍석에다 퍼넘겼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같은 마당에다 나란히 벼를 널어 놓으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작은아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지요. 워낙 아우의 행실이 나빠서 도와주지 않는 형더러 벼를 좀 주라고 부탁해 보아도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작은 아들이 별을 담으러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멍석에다 별을 넣을 때에는 형의 벼와 자기의 벼가 거의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벼가 분명히 자기 쪽이 더 많았지요. 응?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뭔가 잘못되었군.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니 아마 나보다 씀씀이도 많을 게야. 이 많아진 별을 형의 멍석에다 도로 퍼넘겨야겠다. 이러면서 작은 아들은 자기 별을 형의 멍석 쪽에다가 퍼 넘겼습니다. 그 양은 오히려 어머니가 퍼 넘겨준 양보다도 더 많았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마침 물을 길러 우물러 가던 형수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지요. 어머나, 저런 착한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괜히 바람이나 피우는 못된 사람이라고 욕해왔구나. 형을 위해서 자기 별을 더 보태어주는 저런 착한 마음씨를 몰라보고 있었다니. 우리도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는 도와주어야겠다. 형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동생을 미워한 것이 부끄러웠지요. 그 뒤부터 형수는 착한 시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과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을 해봤자 들어줄 남편도 아니었지요. 바람둥이 동생 때문에 워낙 시달리고 지쳐서 이제 동생 일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고지 듣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을 두고 생각하던 형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형수는 어느 날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를 만났지요.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이리 앉으세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찹쌀과 누룩이지. 어머나, 웬 찹쌀과 누룩을 다 가져오셨어요? 동서, 이 찹쌀과 누룩으로 술을 좀 빚게.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미워하던 시동생인데 술을 빚어 시동생에게 주라는 뜻이 아닌가요? 그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떠오를 일이었지요. 형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까요? 술 때문에 바람이 더 나면 어떡하지요? 이 사람아, 그건 염려 놓으시게. 그 술을 서방님 드리라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럼요? 응, 그 술을 빚거든 걸러다가 문 밖 길에다 놓아두게.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마음대로 퍼마시게 하란 말이야. 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동서, 그 이유는 묻지 말게. 다 서방님과 동서를 위하는 일이니까 내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술 대접을 하라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와 남편을 위해서라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형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으라면 당장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하물며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형님 분부대로 술을 빚을게요. 이리하여 작은 며느리는 큰 독에다 술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술이 익자 큰 동서가 시키는 대로 그 술을 걸러서 집 앞길에다 놓아두고 조롱박까지 띄워놓았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 좋은 찹쌀술인데다가 공술이라는데 누가 안 마시겠습니까? 지나는 사람마다 술을 퍼마시더니 모두들 아우와 작은 며느리를 칭찬했지요. 물론 큰아들인 형도 그 앞을 지나가다가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칭찬을 하지 않고 속으로 동생을 욕했지요. 저놈이 아마 환장을 했나 보다. 살림도 넉넉하지 못한 주제에 술을 빚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다니. 아니 어쩌면 여태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왔으니 그것을 씻으려는 얕은 수작인지도 모르지. 헤이, 괘씸한 놈. 그런데 이 술 대접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시 작은 집으로 찾아왔지요. 동서, 오늘은 이렇게 하게나. 어떻게요? 동서, 오늘은 술에다 물을 타서 거르지 말고 전내기를 한 동이 문 밖에다 놓아두게. 형님, 물을 타서 거르지 않으면 굉장히 독할 텐데요. 이 사람아, 남정네란 술이 독할수록 더 좋아한다네. 이리하여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전내기 한 동이를 내어놓고 조롱박을 띄워두었습니다. 전내기는 물을 타지 않은 짙은 술을 말합니다. 그러자 마을 남정네들은 과연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 술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론 큰아들도 이 독한 술을 조롱박으로 4대잔이나 퍼마셨지요. 그러나 술이 어떻게나 독하던지 큰아들은 정신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뱅뱅 돌며 혀가 잘 놀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야, 굉장한 술인데. 에라,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을 해서 못해. 아, 오늘은 일을 안 할 거야. 일 안 해도 날 욕할 사람이 있나?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지.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큰아들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랫도리가 중심을 잃어 비틀거렸지요. 그야말로 술에 취해 갈짓자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마누라. 마누라 어디 갔나? 낭구님이 돌아왔다네. 어찌 인사가 없어?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요? 일은 나가시지 않고 아침부터 무슨 술 타령이요? 나 술 한 잔 먹었네. 왜? 나는 술 마시면 안 되나? 응? 동네 사람들 다 마시는데 난 왜? 기분이 너무 좋다네. 그런데 그놈이 환장을 했어. 내 동생 놈 말이야. 아니, 서방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서방님 좋아하네. 그놈이 오늘 말이야 전내기를 내놨어. 그놈이 환장을 했걸랑. 죗값 놈의 살림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선심을 쓰느냐 이 말씀이야. 하지만 기분이 좋군. 술은 술이야. 쥐뿔도 없는 그놈의 술이지만 술은 맛나네 그려. 기분 좋다. 큰아들은 이렇게 술주정을 하면서 벌렁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여보, 약주가 과하셨군요. 이대로 한숨 푹 주무세요. 동네 사람들이 흉보겠어요. 잠자코 오늘은 집에서 주무세요. 뭐? 흉을 본다고? 어느 놈이? 내 흉 보는 놈 당장 나와 보라 그래. 아이고 기분 좋대. 큰아들은 이렇게 주정을 부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드렁드렁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세상 모르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자 아내는 얼굴에 묘한 웃음을 띠고는 몇 번 더 남편이 과연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틀림없이 코를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요. 그러자 아내는 발딱 일어나 농 속에 넣어두었던 논 문서를 죄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온 방 안에다 펼쳐서 늘어놓았지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논문서가 방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아내는 그 중에 몇 장을 주워들고 작은 집으로 갔지요. 그러고는 시동생과 동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받으셔요. 논문서예요. 서방님께서 며칠 전에 별을 우리 멍석에다 퍼넘기는 것을 보았지요. 그걸 보고 저는 서방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가를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서방님을 돕자고 동서더러 술을 빚어 문 밖에다 내어놓게 했습니다. 헌데 형수님, 술을 왜 빚게 했는지 우리 내외는 지금까지도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라도 있는지요? 네, 그럴 테지요. 그건 형님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논문서를 빼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이 논문서를 형님이 자고 있는 사이에 빼냈습니다. 앞으로는 이 논으로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셔요.
형수님, 하지만 알겠어요. 형님 때문에 그러시죠? 하지만 형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해서 오해 없도록 해놓을 테니까요. 동생 내외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형수가 얼마나 고마운지 무릎을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한편 잠들었던 큰아들은 술이 깨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온 방 안에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보관해둔 논문서가 쫙 깔려있지 뭐예요. 큰아들은 금방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런 변이 있나?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논문서를 한 장 한 장 챙겨보았지요. 한참 동안 논문서를 챙기고 있는데 동생 집에 갔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지 않소? 집도 안 보고 이렇게 쏘다니니까 이런 변을 당하지 않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양반 정신 좀 보게. 도둑이 들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서니 그렇게도 정신이 없소? 아까 당신이 이 논문서 다 끄집어냈잖아요. 아내는 이렇게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그 거짓말로 작은 집을 돕고 또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진다면 과히 큰 허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니, 내가 끄집어낸 것이라고? 아, 동생이 술까지 빚어 대접하는 걸 보면 이제 착한 사람이 됐다면서 논을 몇 마지기 주어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논문서 몇 장을 저보고 동생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지금 작은 집에 다녀오는 길이랍니다. 여보, 참 잘하셨어요. 많지도 않은 동기간에 이렇게 우애가 깊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서방님도 이제 정말 착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이러면서 아내는 시동생이 언젠가 별을 널어 말릴 때 자기 별을 형네 멍석에다 퍼넘기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뭐가 뭔지 머릿속이 띵 했지요. 사실 아내의 말대로 논문서를 준 것도 같고 안 준 것도 같고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워낙 독한 술에 취해서 자기가 한 짓을 똑똑히 기억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와서 그것을 따지고 밝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동생이 자신의 벽까지 형을 위해 퍼넘길 만큼 착한 사람이 되었다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가 아우를 위해 논을 나누어 주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여보, 그런 착한 아우를 내가 여태까지 너무 미워했구려. 자, 이거 몇 장 더 갖다 주고 오시오. 이러면서 아내에게 논 문서를 몇 장 더 건네주었답니다. 이리하여 두 형제는 그 뒤로 무척 우애 깊게 지냈고 아우는 갸륵한 형수의 마음씨에 탐복해 정말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은 아우는 그 뒤로
열심히 일해서 형 못지않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